자, 페이지 71쪽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성과 자기장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 71쪽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선생님이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쉽게 말해서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생길 건데, 그 도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구조를 봤었습니다. 그죠? 먼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판에 도선이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예를 들어 아래에서 위쪽이다, 이렇게 전류가 I만큼이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는 무슨 법칙을 쓴다? 무슨 법칙을 쓴다? 앙페르의 법칙을 쓴다 그랬죠? 그죠? 이때 앙페르의 법칙은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른손 법칙. 그래서 오른손을 딱 쥐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준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실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각각 계산을 할 때는요, B는 K 상수값에다가, 그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의 반비례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세기 I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었죠. 맞죠? 이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었습니다.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느냐 시계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앙페르의 법칙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었거든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 도선이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 상태였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이 방향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때 이제 원형 도선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중심에서의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라 그랬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손을 똑같이 잡아주고 손을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쪽 도선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도선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선을 통해서는 아래 방향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니까, 그지? 이때 원형 도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이때 자기장의 세기 B는 K 프라임 상수값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반지름 R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일이죠. 근데 코일을 좀 표현하기 쉽게 솔레노이드로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원통이 있고 거기에 도선이 요렇게 감겨 있다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보고 도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줄 때는 위쪽 부분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맞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손을 빙글빙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 구조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앙페르의 법칙에서는 오른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은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근데 이걸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니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다. 4개의 손가락을 딱 잡아주면은, 이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도선 내부에서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솔레노이드에서 오른쪽은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형태, 반대로 왼쪽은 들어가는 형태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력선,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나가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이기 때문에 나가는 쪽 N극,
들어가는 쪽 S극,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때 역시 솔레노이드 내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볼 건데, 이때 솔레노이드 내부는 어디에서나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랑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역시 상수값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단위 길이당 가문수 n, 그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I, 이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상수값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이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고요 요 값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요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근데 상수값은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알아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문제에서 이 값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한다면은 그때는 상수값을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에서 각각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뒤로 좀 넘어가셔서 페이지 72쪽에 확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72쪽에 확인 문제. 자, 요거는 일단 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1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약간 좀 복잡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그림은 직선 도선과 그 밑에 나침반의 방향을 남북 방향으로 일치시킨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실험 장치로 가변 저항기의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 I와 나침반의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림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침반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방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방위상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북쪽, 그리고 이쪽이 현재 지금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때 나침반을 그냥 이렇게 놓았다면은 나침반의 자침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 건지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침반의 자침은 N극이 어느 방향을 향하죠?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것이고 N극, S극이 남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위쪽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어? 도선이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고 있지? 맞지? 이렇게 지금 도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그림에 보면은 전원장치가 있어요. 보이나요? 가장 오른쪽 그림에 전원장치가 있는데, 그 전원장치에 보면은 친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치? 그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가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가변저항기는 무시하고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띡 흘러갈 거예요. 전류가 도선을 따라 쫙 흘러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도선 주변에는 뭐가 생겨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앙페르의 법칙에서 손 이렇게 딱 돌려볼 거예요. 손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이때 엄지손가락이 뭐? 전류. 4개의 손가락이 뭐? 자기장의 방향. 그럼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도선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침반이 놓여있는 장소를 보면은 도선의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도선을 이렇게 감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도선의 아래쪽은요, 그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빙그르르 돌아서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나침반은 지금 현재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때 나침반의 모습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예를 들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서 원래대로 이쪽 부분으로 N극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자, 나침반 그리기가 좀 귀찮으니까 나침반의 N극을, 그러니까 나침반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N극이라면요, 그냥 이것을 화살표로만 좀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화살표, 어차피 N극 방향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N극만 이제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침반만 봤을 때,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 이쪽 방향을 향해야 되겠죠? 이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침반이 어떻게 회전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이니까요. 됐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나침반의 방향 변화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구 자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과 동시에 원래대로 북쪽을 향해서 무슨 자기장이 있는 거야?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두 개의 영향을 모두 다 받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나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지,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프 같은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X축과 Y축에서 X축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봅시다. 지구 자기장. B 한 다음에 지구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X축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봅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런데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이 값은 항상 일정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서 지구 자기장의 크기가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만큼이에요. 지구 자기장이. 그런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B는 K, R분의 I로 정해지죠. 그럼 지금 그림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도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가변저항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림에 보면은. 맞지? 근데 이 가변저항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가 전기에서 보면은 항상 전압, 전류, 저항이 항상 함께 움직이잖아요. 같이 따라다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바로 ohm의 법칙, V는 IR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에서 우리가 보는 전류 I는 하고 정리하면은 R분의 V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금 전원장치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변저항기의 저항을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변저항기의 저항을 크게 만들어 버린다면요, 자연스럽게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가변저항기를 설치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요거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질 거고, 반대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질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일정 저항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알겠니? 자, 요 관계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침반은 원래대로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쪽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요 빨간색만큼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나침반이 회전하는 방향은 오른쪽이 되지만 실제로 회전하는 각도는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두 자기장의 이 각각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선의 방향만큼으로 얘네들이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은 벡터의 합성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기장은요, 세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성을 할 때는 보통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힘 계산할 때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 두 개의 화살표에 벡터 값을 합성하면은 요 하얀색 선만큼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요 길이만큼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뭘 한다?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회전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왜 힘은 적용이 안 돼요? 어떤 힘이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라니? 여기서 왜 힘이 나와? 전류의 세기? 잠깐만, 왜 힘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힘을 이야기한 거지? 저게 그 그래프가 노란색이 그 지구 이건 지구자기장. 세기를 말하는 거고 빨간 화살표가 전류 세기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를 합성한 거면 이 길이만큼의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돼 가지고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자기장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따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걸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회전하는 각도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두 개가 합성되면은 이런 식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구 자기장 크기 자체를 계산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합성해서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다만 따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은 계산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회전하는 각도를 보시면 돼요. 회전하는 각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 자기장은 일정한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만큼의 회전 각도가 나타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가변저항기의 저항을 줄여서 전류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커질수록 이 값도 같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회전하는 각도가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계속 늘려가면은 점점 회전하는 각도는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동쪽 방향을 나르기는 힘듭니다. 왜? 지구 자기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거의 90도 가까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90도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회전하는 각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문제를 좀 보면은 뭐 각 실험에서 관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뭐 일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들 살펴보고요. 바로 이제 2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1번 문제는 그냥 어떤 계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있는 것, 상황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2번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이때 0.3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인 두 직선 A와 B의 같은 방향으로 1A와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도선 A를 기준으로 B 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두 개의 도선이 있어요. 두 개의 도선이 있는데 하나의 도선을 A, 또 하나의 도선을 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두 도선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가 떨어져 있다? 0.3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둘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그걸 아무렇게나 정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하나는 각각 1A, 얘가 1A죠.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2A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도선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은 각각 A와 B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렇다면은 도선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손을 이렇게 감싸줘 버리면은 도선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을 거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칠판의 모습에서 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오른쪽과 왼쪽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감싸줘 버리면은 도선의 왼쪽 부분은 칠판 쪽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방향이죠. 맞죠? 손 이렇게 감아줘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지면 또는 칠판 면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때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지면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보통 들어가는 것을 X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X.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A 도선 주변으로는요, 왼쪽으로 거리에 따라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른쪽으로는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죠. 그런데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결과적으로 무한대 거리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B를 좀 볼까요? B를 보면은 B는 이렇게 또 감아져 봤을 때 도선의 왼쪽으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표현을 해보면은 오른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런데 왼쪽으로는 모두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요 영역, 1번 영역, 요 영역을 2번 영역, 요 영역을 3번 영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영역은요, A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B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둘의 자기장이 나오면서 서로 합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도선에 의해서 모두 다 나오는 자기장으로 합성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B도선 같은 이쪽 3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A도선과 B도선에 의해서 모두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들어가면서 둘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합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2번 영역은 어때요? 1번 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2번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자기장과 들어가는 자기장이 서로 간에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쇄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영역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 있는 장소는요, 합성이 되는 장소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무조건 0보다는 클 테니까. 하지만 상쇄가 된다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상쇄가 일어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지점은 바로 요 2번 영역의 어딘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영역에서 상쇄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이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안 상태에서 지금 현재 두 도선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얼마? 0.3m야. 전체 길이가 0.3m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영역 어딘가에는 지금 현재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장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장소를 여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 자기장.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 거리, 지점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A로부터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거리를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나머지 길이는 뭐가 되죠? 0.3에서 X만큼을 뺀 거죠. 그랬을 때 A 도선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X만큼인 요 지점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을 것이고요. B 지점에서는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의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쇄돼서 0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때 A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랑 서로 어떻다?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도 돼요. A가 X만큼 떨어진 장소에서 생기는 자기장, 그것을 BA라고 하고요.
알겠지? B가 0.3x만큼 떨어진 장소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BB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 나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A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자기장이 생기고 있을 거고 B는 플러스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똑같은 말이니까 이걸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 K값, 상수값 있어야 되겠죠? 상수값에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는 것? X만큼 떨어져 있는 것. 맞죠? 그리고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얼마? 1A. 1 넣어주면 되죠. 그거랑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역시 상수값 K 넣어주면 되겠죠? 거리는 얼마? 0.3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얼마? 2. 근데 둘이 어떻다? 같다. 똑같은 거 상쇄해버리고요. 식 정리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0.3 마이너스 X가 얼마? 2X가 되겠죠? 그럼 이거 넘겨버리면은 결과적으로 3X가 얼마다? 0.3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0.1m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0.1m고 요 길이가 0.2m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선 2개만 나왔거든요. 근데 가끔 도선 3개도 나오고요. 이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그러면은 각각 영역별로 합성되는 장소랑 상쇄되는 장소가 또 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윗방향으로 흐르든 아래 방향으로 흐르든 어차피 해보면은 둘 다 가운데 부분에서 상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같은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위로 흐르게 하든 아래로 흐르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도 한번 좀 계속 볼까요? 여기는 이제 계산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좀 풀어줄까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다음 그림은 반지름이 각각 R과 2R인 두 원형 도선 A, B를 나타낸 것이고 도선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 I가 도선 B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2I가 흐른다 그랬거든요.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원형 도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 그런데 이때 요게 지금 도선 A고 요게 지금 도선 B가 되는데 이때 A의 반지름은 얼마? A의 반지름은 얼마? R. 그죠? 그 다음에 B의 도선의 반지름은 얼마? 2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A와 B에서 각각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다릅니다. A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I만큼. 그 다음에 B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2I만큼.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원형도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라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원형도선 할 때 자기장의 방향 생각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자,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죠? 그러면은 각각 손을 이렇게 들고 빙그르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자기장 생각하려면 방향. 근데 우리 왜 솔레노이드에서는요 손 모양은 그대로 하고, 그지? 4개의 손가락을 전류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맞죠? 근데 그게 솔레노이드에서만 적용이 될까요? 그건 아니야.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앙페르의 법칙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에 있는 학생들만 좀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잘못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형도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 생각할 때는요, 그대로 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이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얘 요렇게 돌아가니까 손 요렇게 감아져 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봐, 전류가 요렇게 흐르잖아.
그럼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딱 잡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그 말인즉슨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A 도선에 의해서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봐요. 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줘야지. 근데 그러지 말고 4개의 손가락이 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반시계로 도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나타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B를 볼까요? B는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럼 4개의 손가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잡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들을 나타내잖아요. 칠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2번 도선에 의해서는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생긴다. 어라? 그럼 또 중심에서 상쇄가 돼버리네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상쇄됐을 때 저 자기장의 세기가 0인지 아니면은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더 커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는지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 들어가는 자기장과 나오는 자기장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까는 둘이 같다 이렇게 놓고 했으니까 그냥 2개만 비교하면 됐는데 원래대로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 중에 어떤 걸 플러스로 잡아볼래요? 아무거나 정해서 상관없습니다. 정해보세요.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해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플러스 B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B, B일 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 2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이해가 이해되니? 2개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때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자, 이때 BA의 크기는요. 상수값 K'에다가 맞지?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죠?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리고 전류는 I만큼이 흐릅니다. 요 값이 지금 현재 플러스 값인 거죠. 자,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은 K'의 거리는 얼마? 2R. 그리고 전류는 얼마? 2I죠. 근데 이거 정리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K'에다가 R분의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BA는 지금 현재 플러스고 BB는 마이너스인데 각각 계산한 값, 요 값과 요 값이 어떻죠? 같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라는 거잖아. 즉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버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일 BA가 더 컸다면은요 상쇄되고 남은 것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길 것이고요. 반대로 BB가 더 컸다면은 상쇄되고 남은 것만큼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가. 됐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었어요. 밑에 보는 이제 뭐 솔레노이드 나와 있는데 솔레노이드는 사실 뭐 여기서는 계산 같은 것들이 특별히 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쭉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다 정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그전 시간에 배우면서 좀 복습을 하고 해야 될 시간들을 좀 부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들의 문제들을 조금씩 좀 다뤄보는 것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무조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와서 페이지 71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 자성이죠, 자성. 그죠? 자성. 이때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석은 계속 쪽에도 N극과 S극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 자석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요.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오른쪽을 N극 그리고 왼쪽을 S극 이렇게 이제 표현해놓고 막 색깔도 막 칠해놨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이 중앙을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석은 S극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더라도 이쪽은 S극,
이쪽은 N극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또다시 이것을 반으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조그맣게 생기는 자석의 왼쪽은 항상 무슨 극? S극, 오른쪽은 항상 무슨 극? N극.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를 플러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로 각각 만들어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찰 전기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석들을 계속 쪼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원자까지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까지. 근데 원자까지 쪼개도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지? 원자 자체도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을 띨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에서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자 자석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또한 자석의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기면서 쇠붙이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석의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질이 자성을 띠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왜 물체가 자석을 띨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를 생각해 봤을 때 원자는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잖아. 그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니? 그런데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라고 하는 게 전자의 흐름 아닙니까? 그죠? 이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전자가 원자핵 중심을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면요, 이때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반대 방향에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기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요 궤도 자체를 하나의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 요렇게 원형 도선이 요렇게 있을 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느 방향? 이 방향이지. 맞지? 그럼 우리 아까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삐그르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손 잡고 4개의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을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딱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나타내지. 그 말은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 그때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전류가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극이 생기겠죠. 화학 원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 전자 채움의 원리에서 오비탈을 배우면서 하나의 오비탈 내에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가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스핀 방향이 반대라는 게 이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 그러다 보면은 둘의 그 전자의 스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N극 S극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설명할 때 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랬죠? 바로 이 현상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잖아. 전자의 흐름 똑같잖아요. 그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이동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앙페르의 법칙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들어낸 거죠. 좀 찾기 쉽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N극과 S극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원자 자석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회전, 스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원자 자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화를 보면은 자기장 속에 놓인 물체가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중성 상태였는데 자석의 힘을 딱 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화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자화된 물체를 우리가 그 아래 나와 있는 자성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성체. 자화된 물체. 그런데 이 자성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강자성체가 있고요,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부에, 이 사이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자기장이 이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요 사이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하나 딱 놓아두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때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요 원자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막 흐트러져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역시 이제 N극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저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일단은 이 안에서 원자 자석들의 N극 또는 S극 방향이 막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하나하나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이런 구역들에 있는 원자들의 대부분의 N극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각각의 구역들을 우리가 자기 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랬을 때 이 자기 구역에서 N극의 방향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쪽이 N극, 어느 쪽이 S극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물체 자체가 아직까지는 N극, S극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이런 자기장 영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자기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모두 다 일정하게 N극이 S극 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쫙 배열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에 이 각각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있는 장소에서는요, N극 쪽으로는 S극이, S극 쪽으로는 N극이 딱 배열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반자성체는 좀 이상해요. 반자성체는요, N극과 S극이 있는 자기장 영역 내에서 이렇게 물체를 놓아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원자 자석이 없다? 자기 구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 영역 안으로 딱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자기 구역들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 말인즉슨 N극 쪽을 마주보고 있는 장소에서 무슨 극? N극. S극을 마주보고 있는 장소에서 무슨 극? S극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항상 밀어낸 힘이 발생을 하겠지? 그게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서로 자기장 영역 내에서 서로 반대극으로 배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끌어당길 수가 있죠. 하지만 반자성체는 같은 극으로 배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해요. 자, 거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극들이 서로 반대극으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자기장을 탁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N극과 S극을 탁 치워버려요. 근데 그렇게 딱 치웠을 때 강자성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현상,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석의 힘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상자성체는 탁 치워버리면은 그때 다시 순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자석에 붙는 물질인데,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둘 다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인데, 강자성체는 굉장히 잘 붙고요, 상자성체는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데 잘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강자성체, 상자성체고요. 반자성체도 탁 치워버리면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예, 이 강자성체는 뭐가 있을까? 자석에 잘 달라붙는 거 뭐 있어? 철 있잖아, 철. 그지? 철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이 이 강자성체에 해당을 하고요. 상자성체에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 알루미늄 또는 뭐 주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입니다. 그리고 반자성체는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납이나 또는 구리 같은 금속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만 자성체의 뜻과 종류들만 좀 잘 구별을 해두시면은 여기 부분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밑에 자기구역과 강자성체에 자화된 내용들 쭉 설명되어 있죠? 그제 다음 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 이어서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앞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봤었죠? 자, 선생님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것? 전기 에너지에서 자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선 도선이랄지 원형 도선 또는 솔레노이드 같은 이런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즉,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법칙 썼었죠? 그렇죠. 앙페레 법칙을 썼었습니다. 앙페레 법칙은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오른손 이렇게 감아지고 딱 손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 또는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었었죠.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부터 전자기 유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될 수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것. 맞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그런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기 유도는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전자기 유도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석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력과 전기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 나가 버리기 시작을 한다면요, 이때 바뀔수록 예를 들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는 전기 에너지는 손실이 일어나고 자기 에너지는 증가라는 현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은 자석의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던 전류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을 때 그 전류가 도대체 어느 에너지로부터 전환이 됐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전자기 유도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자기 유도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 자기력 때문에 전기력이 유도가 되는 과정이지만, 이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각각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에서는 서로 다른 법칙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는요, 코일 속에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계산할 때는 패러데이의 법칙을 쓸 것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게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이렇게 적읍시다. 이 두 가지 법칙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찌됐건 렌츠의 법칙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내용은요, 코일에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인위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솔레노이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이때 예를 들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때 코일에 아무런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코일에 G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검류계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든요. 이때 이제 검류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보여주는 장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으면은 여기에 검류계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당연히 안 흐를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맞잖아.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뭔 검류계에 전류가 흘러요. 아무것도 안 흐를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자기 유도는 이런 식의 코일 근처로 자석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알겠니? 자석의 움직임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석의 N극 또는 S극이 코일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알았니? 이때 여기에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전류가 생겼을 때 그 전류를 우리가 이제 유도 전류라고 표현하면서 그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검류계로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요,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방향. 이 방향은요, 거기에 보는 것처럼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자석의 극을 바꾸거나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이 렌츠의 법칙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는 건데, 교재에 청개구리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언가 반대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 코일 안쪽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자기장의 변화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전자기유도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부터 먼저 결정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검류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자, 그런데 이 코일 주변으로 자석을 움직일 거예요. 자석을 움직일 건데, 먼저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간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자석의 N극. 우리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N극을 이렇게 코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금 현재 요 자기장 내, 이 코일 내에서는요,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올수록 이 코일 내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코일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장이 늘어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자기장을 없애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자기장을 없애는 방법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에 또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상쇄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올수록 코일 내로 지나가는 자기장의 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요,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맞지? 그러면 위에가 무슨 극으로 바뀌는 거야? 위에가 N극으로 바뀌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맞지? 그럼 자 보세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내부의 자기장의 수가 늘어나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코일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N극이 가까이 올 때 그 맞은편으로 무슨 극이 생겨버려요? N극이 생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극과 N극이 생기면 이 사이에서 무슨 힘이 발생을 할까? 청력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못 오는 거야. 방해받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자, 위쪽에 N극이 만들어졌다면 아래쪽은 S극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러면 코일에서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만들어지려면은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요거 했던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솔레노이드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그죠? 이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해주면 4개의 손가락이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기장 전류가 요렇게 흘러줘야지만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자, 요렇게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은 검유계를 기준으로 A에서 B 방향입니까? B에서 A 방향입니까? A에서. 그렇죠. A에서 B 방향으로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흐른다. 맞죠? 그때 그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번에 똑같은 그림을 하나 또 그려가면서 설명해 봅시다.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릴 건데, 자, 똑같이 코일이 감겨 있어요. 자, 검유계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N극을 잡아 당겨 봅시다. 아시겠죠? 잡아 당겨 버릴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N극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코일 내로 지나가는 자기장의 수가 늘어나거든요. 맞죠? 이게 막 많이 지나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N극을 잡아 당겨 버리면은 그만큼 자기장들이 슉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 맞지? 자석, 이 코일 내에서는 자기력선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싫은 거야. 늘어나는 것도 싫은데 줄어드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N극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지나가던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 코일 스스로가 그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경우랑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내부의 자기력선 수가 늘어나지,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는 게 싫으니까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있던 자기력선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게 또 싫으니까 다시 늘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 이해 되니? 이해 안 돼? 그러면 안에 있던 자기력선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그 자석이 다시 위로 가는 거죠. 왼쪽에서 자석이 위로 가다니? 그게 뭔 얘기야? 왼쪽 그림에서 여기 그림에서? 위로 가는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가 이제 확 당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만들었던 자기력 그 선의 수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죠? 자기 스스로? 근데 봐봐. 너가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이제 가까이 당겼어. 그럼 이 수가 늘어났지. 근데 이걸 잡아 당겨버리니까 이 수가 줄어드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없애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 줄어드는 것보다 잡아당김으로써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선의 수가 더 빨리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력선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코일 위쪽으로는 들어가는 자기력선들이 만들어지죠. 맞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 돼? 위에가 S극이 되겠지. 그러면 둘 사이에서 어떤 힘이 발생을 해? 인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코일 내부에서 위쪽이 S극이라면 아래쪽은 N극이 될 것이고, 그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내부에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손을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네요. 전류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때 역시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은 이때 전류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려면은 검유계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어떤 방향? 그렇죠. B에서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앞서 렌츠의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 또는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들이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대로라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면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줄어들면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그런 현상 때문에 또 다르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위쪽을 N극으로 만들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N극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걸 멀어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S극을 만들면서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어찌 보면은 코일이 굉장히 새침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즘 한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가는 그 드라마 중에 별그대가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보고 있니? 아빠가 되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별그대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 간에 사랑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밀어낸 다른 사람을 밀어낸 사람을 다시 이제 자기 마음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끼리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새침대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N극이 가까이 와. 근데 가까이 오는 건 싫은 거야. 오지 마. N극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N극이 가까이 올 때 그 위쪽으로 N극을 만들면서 그 N극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유도 전류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상처를 입고 N극이 멀어져 갑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난 저 사람이 안 되나 보다. 멀어져요. 근데 또 얘 그게 싫은 거야. 가지마. 위쪽을 S극으로 딱 만들어 버려. 잡아당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S극이 되도록 전류가 앞에서 뒤로 이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없던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S극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S극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좀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 S극이 가까이 옵니다. 이거랑 그대로 똑같이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S극이 가까이 와. 그럼 얘 그게 싫을 거 아니야. 위에를 무슨 극으로 만들까? S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럼 내부에서 자기장이 요 방향이 생기도록 요렇게 전류가 흘러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검유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A, 여기가 B라면은 전류가 요 방향을 유도를 흘러주겠죠. 그럼 이번에는 S극이 멀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코일이 똑같이 있어, 위에랑. A, B. 그럼 S극이 멀어져. 그게 또 싫을 거 아니야. 맞지? 위에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 N극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도록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알았니?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렇게 크로스가 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앞서 이제 렌츠의 법칙에서 내용을 보다 보면은 두 번째 자석의 극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N극을 가까이 오느냐 S극을 가까이 오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는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지금 유도전류가 이렇게, N극이 멀어질 때는 유도전류 이렇게 해서 각각 유도전류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자기 유도는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전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자체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장치에서 계속 전류를 공급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전자기 유도에서 만일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면은 분명히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자기 에너지가 각각 변화돼서 만들었다면 자석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 근데 자석의 힘이 실제로 약해질까요? 아니란 말이죠. 알았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할 때, 얘를 가까이 당기고 멀리 띄울 때 누가 띄우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가까이 당겼다가 띄웠다가 내가 이때 얘네들을 각각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그 힘이랑 저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자석을 움직이는 힘이 자석을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유도전류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자석을 움직일 때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그만큼 유도전류가 세게 생겨요. 알았어? 이때 자석의 힘이 셀수록 물론 같은 에너지를 공급할 때 더 많은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무리 강한 자석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니? 코일과 자석 사이에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요, 그때는 내가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잖아. 그때 내가 에너지 쓰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라고. 맞지? 그때는 유도전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빠르게 움직여주면은 이때 유도전류는 강하게 생깁니다. 알겠니? 이게 전자기 유도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기에는 항상 전압, 전류, 저항이 항상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오음의 법칙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전기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고요, 저항이 있죠. 뭐 각각 전류를 I, 전압을 V, 그 다음에 저항을 R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단위 자체도 전류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저항은 옴 이렇게 이제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만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되었다. 그럼 그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전류니까 I라고 적을 겁니다. 알겠어? 그런데 이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압이에요. 그래서 볼트라고 적습니다. V라고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도 전류를 생성시킬 수 있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도 기전력은 렌츠의 법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 또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며, 알았니?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해서 E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거 E라고 쓰지 마시고요.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V라고 적으세요. 알았어? 헷갈리지 않게. E라고 적지 마시고 V라고 바꾸셔서 외우시고요.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그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요 공식부터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델타 T는 뭘까요? 시간의 변화죠. 델타 파이는 뭐야? 자속의 변화지. 우리 앞서
파이를 자속이라고 읽었었잖아요. 자속이 뭐였는데? 자기력선 속 다발이었죠. 맞지? 그랬을 때 아까 분명히 코일 내로, 코일 주변으로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 수가 달라진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 그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를 자속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그 크기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자속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과학에서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보다는 반대 방향의 개념이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속이 늘어난다? 그럼 그걸 줄이는 방향. 자속이 줄어든다? 그걸 늘리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전압,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우리 파이는 BS로도 계산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기억나? 자기장의 세기는 BA라고 하자. 단면적분의 자속 파이, 이 공식 있었잖아. 이거 변화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속 파이는 BA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속의 변화니까 결과적으로 뭐의 변화? 자기장과 단면적의 변화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도 기전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기 유도에서 두 가지 법칙을 볼 때 렌츠의 법칙은 뭐야? 유도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공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유도 기전력은 말 그대로 전압이에요. 알았어? 전압. 그렇기 때문에 단위 자체도 볼트라고 쓰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밑에 두 번째,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선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운동에 의해서 내부에 지나는 자속의 변화가 되므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식 중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좀 봐주시기 바라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또다시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 되게 헷갈립니다.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사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예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아예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는데 저 손 자체를,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안 배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유도 기전력부터 먼저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크기 계산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교재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 선생님은 진짜 그림 잘 그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은 정말 그림에 소질 없는데. 왜? 선생님 정말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림은 역사쌤이 더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역사쌤. 역사 선생님? 왜? 역사에서는 왜? 지도 같은 거 막 그리는 거? 나 우리나라 잘 그리는데. 우리나라. 왜 중국? 맞잖아. 일본. 맞잖아. 잘 그리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안 그래? 선생님도 지구과학 할 때는 그림 엄청 그려요. 그렇지 않겠니? 지구과학 할 때는 전 세계 지도를 다 그려야 돼. 네. 영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우리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그대로 보시면은요. 오른손의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서로 직각이 되게 펴서 엄지를 도선의 운동 방향, 그 다음에 검지를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방향으로 가리키게 되면은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지금 현재 자석 사이로 도선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N극과 S극의 자석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생길 거거든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이죠? 맞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때 요 도선이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도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도선을 위로 이렇게 확 잡아 당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도선의 운동 방향은 지금 현재 위쪽 방향. 이게 지금 수직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랬을 때,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손 이렇게, 오른손 딱 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딱 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 이렇게 오른손 폈나요? 이랬을 때, 뭐 사실은 FBI라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좀 이따가 하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요 세 가지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요 엄지손가락 부탁해요. 엄지손가락이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이 지금 위로 움직이고 있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란다.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세 번째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보세요. 도선에서 지금 현재 도선의 운동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 요 방향으로 딱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딱 펴지죠. 90도로. 맞지? 그러면 이 방향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요 그림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지금 유도전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거를 먼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했냐면요. 보세요. 이제부터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내용 말고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전자기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전자기력. 전자기력은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쳐진 말이에요. 알겠니? 그랬을 때 자석 주변으로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각각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선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의 힘이 합쳐져서 도선에게 미치는 힘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법칙 하나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 아까 우리 저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알았니? 아까 저거랑 좀 이야기가 달라. 알았니?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 전자기력은요, 말 그대로 자석이 있고 그 자석 사이로 도선이 있고요. 그 도선을 사이로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전류가 아니에요. 이해되니? 유도전류가 아니라 그 전류는 그냥 우리가 전원장치를 통해서 공급하는 전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다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자석이 있습니다. 그때 자석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때 도선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칩시다. 알겠니? 자, 이 상태에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죠? N극에서 S극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지금 일단 자기장은 N극, S극, N극에서 S극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전류는 전원장치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전류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도선은 전류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과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이 합쳐져요. 그래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선이 어떤 방향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움직이는 방향을 설명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오른손 썼잖아요. 왼손을 써봅시다. 알겠니? 자, 왼손을 아까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고 검지 피고 중지를 딱 피세요. 이렇게 딱. 알았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생님 하는 표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FBI 해봐요. FBI. 왜 우리 미국의 첩보 기관이 FBI가 있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FBI. 됐습니까? F가 뭘까요? 힘. 그죠? B는 뭘까요? 자기장. 맞죠? 우리 지금까지 자기장의 세기 뭐 이런 거 다 B라고 표현했잖아. B. I는 전류입니다. 다시 한번 FBI예요. 이해되셨나요? FBI. 손 이대로 왼손 그대로 들고요. 이거를 맞춰주면 됩니다. FBI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B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그림 잘 보시면 돼요. 3차원적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BI에서 B 자기장이 지금 현재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전자기력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 위쪽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은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요.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죠. 전류가 지금 현재 도선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면은 칠판 쪽에서 우리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얘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요 N극에서 S극입니다. 맞죠? 전류는 나오고 있어요. 자, 왼손 다시 핍니다. 왼손을 다시 피면서 이때 이 왼손에 FBI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지금 현재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뭐야? 전류잖아. 근데 나오고 있으니까 손 그대로 이렇게 펴주면 되지. 그럼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 힘의 방향. 그러면은 도선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도선이 위로 슬슬슬슬 올라갑니다. 알겠니? 이랬을 때 이 힘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원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것은 플레밍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알았니?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쳐져서 힘이 생긴다는 것은 플레밍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물리학회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발표를 하겠죠. 내가 우연히 자석 사이에 이렇게 도선 놓고 이렇게 해봤더니만 야, 도선 움직이더라, 힘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강연장에서 듣고 있던 플레밍이 당시에 대학 교수였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리키는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모두 다 얼빠진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이 이거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간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원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그런데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또 생기잖아. 맞지? 그럼 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손가락 딱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때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수직이 되는 부분은 볼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요 아랫부분과 요 윗부분을 보세요. 아랫부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위쪽 방향은 요 방향이죠. 이해가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아래쪽은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합쳐지죠. 반대로 위에 쪽은 상쇄돼 버리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힘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았어? 이게 바로 전자기력이 발생하는 원리예요. 알겠니? 이해돼? 봐. 그래서 애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니까. 알았니? 당신의 플레밍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원리를.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밀도 차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바로 전자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애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플레밍이 답답하니까 이 법칙을 만든 거예요. 알았어? 자, 봐. F, B, I야. 알았니? B가 자기장이고 I가 전류야. 자기장 이쪽 방향이지. 전류 나오고 있지. 그럼 이게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레밍이 이렇게 왼손 법칙을 통해서 전자기력의 방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른손 쓰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쓰는 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왼손이니까. 잘 봐요. 오른손 왼손 헷갈리면 안 돼. 요 모습이지. 그때 오른손을 쫙 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딱 겹쳐 놓으세요. 알았어? 그대로 딱 겹쳐. 알았어? 아까 요게 뭐? F. 요게 뭐? B. 요게 뭐? I. 아우 손 아파. 이렇게 했을 때 F, B, I잖아. 손 그대로 딱 겹쳐. 그랬을 때 보세요. 너네 아까 우리 지금까지 할 때 전류관 자기장이든 뭐 그런 거 할 때 손 이렇게 감아줘 놓고 엄지손가락이 뭐라 그랬어? 전류라 그랬지? 4개 손가락이 뭐라고?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 손 겹쳐놓고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요게 전류 아니야? 근데 엄지손가락 전류지? 그대로네? 요거 뭐야? 자기장이지? 근데 이거 4개 손가락도 자기장이잖아. 딱 겹쳐놓으면은 이게 엄지손가락이 전류보고 이게 자기장이야.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라고. 대신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 뭐? 손바닥.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맞죠? 손 이대로 딱 겹쳐지는 거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니까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팡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볼래? 자기장의 방향. 4개의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탁 잡아. 그런 다음에 전류는 나오고 있지? 팡 찍으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엄지손가락, 손바닥이 어딜 가리켜? 위쪽이잖아. 위쪽으로 전자기력 작용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전류에 관한 자기장도 오른손 썼지? 그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또 렌츠의 법칙도 나왔고 뭐 이렇게 렌츠의 법칙도 나왔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 쓰는 거에서는 저기에서 쓰는 오른손 법칙이 있었잖아. 앙펠의 오른손 법칙. 그지? 그런데 이때 렌츠의 법칙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 결정하는 것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이건 좀 신경 쓰지 말고요. 알았어? 전자기력이 발생하는 거는 원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거든? 그런데 이거 대신에 오른손바닥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왼손 법칙은 누가 만들어낸지는 알아. 플레밍이. 또 오른손바닥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오른손바닥 법칙이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가지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자기력에서는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고 오른손바닥 법칙을 쓰려면은 자기장이 있고 전원장치를 통해서 뭐가 공급돼야 돼? 전류가 공급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여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아까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거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딱 마주보는 이거라고. 알았니? 딱 이거. 그럼 뭐만 달라져? 전류 방향만 달라지지. 이때 왼손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전원장치를 통해서 공급하는 전류야. 근데 이렇게 오른손을 쓰게 되면은 요 세 번째 손가락이 유도 전류예요. 유도 전류. 그러니까 아까 유도 전류는 항상 뭔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잖아. 반대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내가 아예 도선을 잡고 위쪽으로 잡아 당겨 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니? 강제로 내가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랬을 때 얘가 자기장을 쓱 지나가다 보면은 그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그게 유도 전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쓱 잡아 당겨 버리면은 이때 오른손 딱 펴가지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그지? FBI야. 알았어? 내가 지금 위로 잡아 당기고 있지? 위로 잡아 당겼지? 그 다음에 자기장은 지금 어느 방향이야? 요쪽 방향이지? 이해가 돼? 요게 지금 잡아 당기는 방향, 요게 자기장의 방향. 그럼 요 가운데 손가락이 뭐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얘를 확 잡아 당겨 버리면은 이렇게 돼 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겨요?
이 방향으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까랑 반대잖아. 맞지? 이게 지금 거기에서 보고 있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지 말아야 됐던 이유가 전자기력부터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따져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칠판 좀 정리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 계속해서 보실 건데 그 전에 살펴봤었던 전자기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게 지금 현재 물리 원 교과 내용에서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에서도 그 원리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방향만 판단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수능 문제에 나와도 예를 들어 손동작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로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의 동작으로 가지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쓴다 이거지. 알겠니? 그런데 수능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가 전자기력의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었던 이유는 사람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동작을 오른손 왼손을 두 개를 쓴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편하게 되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손 바퀴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거나 이래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안 맞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능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내가 지금 오른손 바닥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손의 동작이 뭐 이렇게 돼버려요. 손의 동작이.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거 해봐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문제 풀고 있던 학생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저 학생이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답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수능 문제 20문제 중에서 그거 쓰는 게 분명히 한 문제는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컨닝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손동작을 쓰는 문제들은요 다 손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문제가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절대 못 봐요.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력이 지금 현재는 빠진 상태.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전자기력을 설명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으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을 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냥 V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맞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자속의 변화가 나와요. 자속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가지고 유도 기전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변화나 단면적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공식을 쓰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디귿자형 도선에서 막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 보세요. 자, 요렇게 디귿자형 도선이 있습니다. 디귿자형 도선. 그런 상태에서 이 도선에는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도선의 위쪽과 아래쪽과 위쪽으로 자석을 놓아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은 지금 현재 아래쪽이 무슨 극으로? N극으로. 위쪽이 지금 현재 S극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수평하게 평평하게 놓여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요 지금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전류가 잘 통하는 막대를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막대기. 뭐 구리 막대나 이런 거 막대기 같은 거 놔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딱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얘를 힘을 줘서 잡아 당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쭉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디귿자형 도선과 요 빨간색 막대기가 만드는 하나의 면적이 잡아당김으로써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도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도선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처음 도선의 면적은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여기까지 딱 이동을 했다면은, 막대기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면은요, 이때 면적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잡아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선 내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해가 돼? 자기장의 세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힘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때 이 막대기를 잡아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면적 자체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적의 변화가 생겨.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었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걸 써서 할 수 있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손 딱 하면은 이것도 FBI거든요. 이거는 힘이고 이거는 자기장이고, 이 I가 무슨 I? 유도전류 I. 맞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손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자, 자기장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잡아당기는 힘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엄지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장 위로 올라가고 힘 이쪽 방향이니까 전류는 이 방향이지. 그게 여기에서 생기는 게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대기에서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이때 디귿자형 도선에서는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때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이 막대기 자체를 이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장치. 그러면은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래서 지금 이 막대기에서는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플러스 극이 돼버리고 A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돼? 왜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전원장치, 건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디귿자형 도선이 전류가 흐른다면은 이때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봐봐요. 이것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이거 문제 푸는 학생들 중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쓰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얘를 잡아당길 거야. 면적의 증가가 일어나지. 그럼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기장의 수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럼 그게 싫은 거야. 알겠니?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의 코일인데, 코일 하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면적 자체의 증가가 일어났을 때, 면적 자체의 증가가 일어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면적 자체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걸 없애려고 반대 방향으로 상쇄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 도선의 면적 내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 돼?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유도기전력 계산할 때 공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식에는요, 앞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알았어? 저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코일의 감은 횟수입니다. 알았니? 근데 물론 저 공식 저렇게 외워야 돼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때 이런 경우라면은요, 결과적으로 유도기전력의 크기 계산할 때 요거 자체가 한 번밖에 안 감겨 있는 도선이잖아. 그럼 n은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인 공식은 이렇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외워두고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가문 횟수가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다른 상황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면적 내에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어요. 오케이?
자,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 칠판 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네모난 사각형 코일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각형의 코일이 요 면적을 쓱 지나가서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동안 지금 현재 요 코일에서 흐르게 되는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까? 그런 식의 내용들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보세요. 지금 요 사각형 코일이 일정한 속도로 막 움직이다가 딱 요게 딱 도착하는 그 순간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간부터를 우리가 A라고 하자고요. 알았니? 그럼 이제 슬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슬슬 들어가서 얘가 완전히 쏙 들어가는 상태가 있겠죠. 그지? 그 상태까지를 B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은요, 지금 사각형의 코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장 영역 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사각형 코일의 전체 면적은 항상 일정할 텐데 점점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점점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겨버려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오케이? 그럼 슬슬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지, 코일이. 이해가 돼? 그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들어가는 동안은 어느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이해가 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B의 위치에서 내부를 쓱 지나가 가지고 이제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가기 직전, 이때까지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죠. 그런데 이때 자기장의 변화 있나요? 변화 있습니까? 없죠. 면적의 변화 있나요? 변화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아무리 센 자기장 영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장 세기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요. 면적 자체,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C 영역부터 이제 슬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순간, 그 순간을 D라고 딱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에는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가 어떻게 되죠? 감소를 하겠지? 코일의 입장에서 지금 원래부터 들어가고 있던 자기장이 이제 슬슬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알았니?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유도전류가 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잖아. 맞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쓸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본이고요. 알았어? 특히 지금 현재 요 A 영역부터 들어가기 직전부터 완전히 들어간 영역 B까지는 면적 자체, 자기장 통과 면적 자체가 증가하니까 유도전류가 생기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장 통과 면적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C에서부터 D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자기장 통과 면적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각각 진입할 때와 빠져나올 때 각각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선생님이 유도기 전형할 때 강조하는 거지만 자속이 있다 없다,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도기 전형은 항상 변화를 봐야 됩니다. 변화. 알았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기장, 그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도기 전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유도 전류가 결과적으로 유도 기전력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도 기전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도 전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여러 번 감아놓은 코일과 아무리 강한 자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놓고 본다든가 또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알겠니?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 발생하지 않고요 유도 전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항상 변화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페이지 74쪽 가장 아래쪽에는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전자기 유도의 응용에 발전기 및 변압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문제에 다뤄졌을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변압기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는요 도란스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큰 기계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220V를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110V를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220V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는 시기에 한 번에 못 바꾸니까 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짓던 집들에는 110V와 220V를 모두 쓸 수 있게끔 코드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 220V로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썼던 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20V를 110V로 떨어뜨려주는 변압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통 그 변압기, 도란스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트랜슬레이터인가? 뭐 그럴 거야 영어로. 트랜지스터. 아니 트랜지스터 아니에요. 트랜슬레이터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그렇게 쓰니까 일본 사람들이 읽을 때 그걸 도란스 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란스, 변압기를 도란스 이렇게 읽었었는데 어찌됐건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예요. 근데 이 변압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전자기 유도는 진짜 문제 쉬워요. 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사각형의 큰 코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코일이, 두꺼운 코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철심이 있는 거지. 철심이 있는데 각각 철심의 반대쪽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쪽을 1차 코일, 그리고 이제 이쪽을 2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1차 코일 쪽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을 집어넣어 줍니다. 인. 그럼 2차 코일 쪽으로 바뀐 전압이 빠져나와요. 아웃.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1차 코일 쪽으로 공급해주는 전압을 V1,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2차 코일 쪽에서 빠져나오는 전압을 V2, 전류를 I2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전 전기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 해가지고 전력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요. 전력을 우리가 이제 P라고 적거든요. P. 이때 1차 코일 쪽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P1, 2차 코일 쪽에서의 전력을 P2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1, N2라고 할 거예요. 알았니? 이게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일단 변압기가 나오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1차 코일 쪽으로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 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력 있죠. 근데 저 전력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알았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데 돈이 늘어날 수는 없죠. 맞죠?
근데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데 그 기계 자체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돈이 확 사라져 버려. 그럼 그 기계를 쓸까요? 안 쓰겠지.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때 1차 코일 쪽으로 공급되는 전력 P1과 2차 코일 쪽으로 공급되는 전력 P2는 무조건 같아요. 1대1입니다. 알았어? 무조건 기본적으로 전력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전력 P는 각각 VI로 계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감은 횟수가 있어요. 감은 횟수. 예를 들어서 그것을 2대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이쪽은 2000회를 감았고 이쪽은 1000회를 감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2대1인 거죠. 이해가 돼? 그러면 이때 1차 코일 쪽에서 공급되는 전압과 2차 코일 쪽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각각 감은 횟수에 비례해요. 알았어?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I1과 I2의 비는 반대로 1대2가 돼버립니다. 자, 이 관계를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넣어드릴게요. 알았어요? 자, 봐봐요. 1차 코일이 2000회가 감겨 있고요. 1차 코일이 2차 코일이 1000회가 감겨 있습니다. 이때 1차 코일 쪽으로 200V를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P1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얼마? 2000 단위는 와트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런데 앞서 전력은 어떻다? 같다. 따라서 P2에서 빠져나오는 전력도 얼마여야 된다? 2000W여야 된다. 그런데 감은 횟수가 2000대 1000, 2대 1이에요. 전압의 비는 몇 대 몇? 2대 1. 그럼 저기서 200V야. 그럼 빠져나올 때는 몇 볼트? 100V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전류는 얼마? 20A가 돼야 되겠지? 1대 2. 됐습니까? 이게 변압기 끝이에요. 되셨나요? 문제가 변압기 문제 나오면 이게 땡이에요. 이걸로 가지고 끝납니다. 됐지? 그러면 거기 변압기에 대한 내용에 그 공식 하나 나와 있잖아요.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고 I1분의 I2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변압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비는 가문수에 반비례한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압기 양단에 걸리는 전력은 항상 같다. 요 이야기잖아요. 돈은 절대 줄어들거나 늘어나서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입력 쪽에 교류 전원 연결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인부분에다가 우리가 쓰는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원은요. 그러니까 전류가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직류랑 교류가 있어요. 직류는 건전지 딱 꽂았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경우가 직류입니다. 교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전지 넣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방향 바꾸면은 작동 안 하죠. 그치? 근데 우리 콘센트에다가 전기기구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서 꽂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꽂으면 작동하잖아요. 그게 교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변압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 알았니? 그래서 이 공급하는 전류에 직류를 공급해버리면요.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일정한 세기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어? 하지만 교류를 공급하게 되면요. 교류는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 때문에 이쪽에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여기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와 자기 부분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내용의 공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지? 문제도 계산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